네, 시사시별 오늘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제19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과 또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부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좋은 정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달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당초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그 압승을 거뒀는데 새누리당이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서 승리를 하게 된 요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당초에는 그 야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선거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죠. 점차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 백중세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승리를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그 반전이 된 이제 그런 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반전을 시킨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야권에서 공천 과정에서 특히 민주통합당이 이제 문제가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분란이 있었고 또 친노계가 되고 또 다시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부감도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악재들이 몇 가지가 더 터졌는데 그것을 이제 잘 관리를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야권 연대 그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이제 투표와 관련한 그런 이제 불협화음 부분도 이제 잘 정리를 이제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찌됐건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이 불거진 것,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1000표 차이 나는 곳이 한 10여 곳 정도 되거든요. 이곳은 만약에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그 야권이 이길 수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패가 바뀔 수도 있었던 지역이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그 뭐 충청이라든가 이번에 강원 지역에서 보수표들이 이제 대거 결집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보수표가 결집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건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전국적으로 한 10몇 정도, 지금 뭐 각 언론에서 분석들을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뭐 15석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보수층 결집은 그런 내용, 그럼 박근혜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다른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박 위원장의 이제 위력도 이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아무리 못 얻어도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선. 이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17대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7대 총선 때 뭐 아시다시피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역풍이 불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 보수 한나라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얻은 의석이 121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이제 얻는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 이번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도 120석 정도는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얻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역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 이제 김용민 변수로 해서 이제 잃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야권이 잃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박근혜 위원장이 상당히 좀 20석 정도 추가적으로 얻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이번에 뭐 손에 붕대도 감고 다니고 했는데, 특히 그 충청권하고 강원권에서 그 후보자들 중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경우에 그 박근혜 마케팅을 실제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이 붕대 손에 붕대를 감는 것도 표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또 좌우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죠. 이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연초까지 사실 그 단독 과반을 넘겠다 이런 기세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랬었는데 127석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 또 이 영남에서 이제 이 동쪽 벨트가 전부 이제 민주당 의석을 다 이루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권 심판론이 뭐 전혀 안 먹혀들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만 의존한 것이 사실은 그 가장 큰 그 어떤 결함으로 작용을 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어찌됐건 이제 이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이제 평가가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대선의 그 전초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비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양당 다 모두 다 이제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책 선거가 완전 실종이 됐고 뭐 미래 비전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은 뭐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데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제 이 심판론 이제 과도하게 의존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반면에 이제 박근혜 위원장은 그 내용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 미래로 나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수 이제 작용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야권이 이제 패하는 데 있어서 뭐 결정적인 요소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적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요소는 사실은 그 지도부의 그 역량도 조금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도부가 특히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영민 파문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 이정희 대표와 관련한 그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불거졌을 때도 이거를 이제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좀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또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못 내리는 특히 제일 마지막 순간에 김영민 후보를 사퇴를 시키지 못한 부분 그 부분도 역시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의사결정이 야당이 좀 빨랐었는데 이번엔 좀 늦었. 이번에는 그 어찌됐건 야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렇다고 한명숙 대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던 부분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더 이 조직을 활기차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결합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하다 보니까 좀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다. 이 야권 연대의 시너지도 수도권에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일단 작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수도권은 이제 변화를 택한 것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안정을 택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찌됐건 유권자들의 이제 인식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수도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그 세대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양상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고 또 SNS라든가 이 새로운 수단들이 이 도입되고 활용되는 그런 그 숙련도 면에서도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SNS 활용도도 젊은층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사실은 요즘은 중장년층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양상들 플러스해서 이제 변화에 대한 그런 또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쪽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좀 이렇게 전파가 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약간의 그 단절 상황들을 좀 낳는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이해관계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양극화가 진행이 됐지만 지역적인 양극화 현상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들이 좀 많이 피폐화된 그런 그 상황에서 어찌됐건 지역 경제를 우선적으로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려면 여권에 좀 힘을 실어주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번에 이제 충청권하고 강원권이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이제 지지로 많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쪽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를 어찌됐건 잘 완성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식, 또 저쪽 같은 경우는 평창올림픽을 어찌됐건 잘 성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지역적인 지역 발전과 연계한 그런 이해관계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수 과반을 획득하면서 전체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되돌아보면 참패를 또 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아주 참패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특히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석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서울이 많이 그렇죠. 네, 완전 참패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의석수보다는 확실히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18대에 비해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새누리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좀 있다. 이건 아마 박근혜 위원장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이제 그런 과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떤 인식도 그렇고 그 생각이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미 그 인식들이 상당히 대선 쪽으로 좀 옮겨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 가치를 빨리 좀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고 미래 비전을 빨리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럼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아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최선을 좀 사실은 택하고 싶었고 최선이 나오길 바랬는데 각 당이 정책이라든가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면서 서로 이제 이전 투구 양상을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차악을 택해야 되는데 과연 차악이 어느 쪽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너무 독주가 심했고 또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뭐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졌고 또 너무 친재벌적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견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좀 변환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대선에서도 또 정권 심판론이 또 나올까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정권 심판론은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써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걸 이제 써먹었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느냐? 그렇게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대선에서까지 이야기를 한다. 특히 대선은 국민들이 어찌됐건 그 미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봐왔고 이때까지도 선택을 그렇게 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르지 않는데 다시 그거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진하더라도 정권 심판 부분은 어찌됐건 이번 선거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아마 그 대선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 그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하고 경쟁을 좀 하는 겨루는 그야말로 이제 그 힘겨루기를 최종적으로 하는 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치열해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심판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해. 근데 뭐 박근혜 위원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입지적 공고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박이라고 해서 정몽준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지사 이런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이분들과의 어떤 함수 관계나 변수는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박근혜 위원장의 이제 이번 그 선정과 관련해서 평가를 좀 냉정하게 내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점들이 이긴 건 사실인데 수도권에서는 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선택을 받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새누리당 의석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반이긴 한데 아슬아슬한 과반이기 때문에 설령 그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국회 자체는 야당의 견제를 상당히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좀 힘있게 밀고 나가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152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14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선거 국면에서 실제로 지금 정당 득표를 보게 되면 야권 쪽 득표가 더 많거든요.
이번에. 지역구 득표도 보더라도 지역구 의석수를, 지역구 각 지역에 있는 여야의 투표수를 다 합쳐보면 야권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선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박근혜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도저히 이렇게 더 이상 끌어올려지지 않는 공고한 지지 세력이 있긴 한데 플러스 알파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과반을 과연 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입증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취약한 고리에 이제 해당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는 이제 확실한 대안을 이제 제시해 주지 못하면 다른 후보자들로서는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총선은 이겼지만 과연 박근혜 카드로 대선까지 이길 수 있겠느냐. 박근혜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정몽준 후보라든가 이제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존재를 좀 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당내 경선의 구조에서만 보자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로 대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고요. 국회의원들이 또 새로 또 영입된 인물들도 사실은 친박계가 주변에 있던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친박계와 비박계의 비율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놓고 봤을 때 7대3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냐면 경선은 하면 뭐 그대로 박근혜 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경선에서 이기긴 했는데 본선에서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후보들도 아마 그 부분을 경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내가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특히 이제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번에 좀 살아남았고 또 본인의 그 기업체가 있는 울산 지역에서 원래는 거기가 이제 통합진보당 진보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 이번에 거의 그 새누리당 모두 싹쓸이를 이제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는 뭐 독도 될 수 있고 약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단 보기에는 이제 약으로 확실히 보이는데 예, 독소 조항도 약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죠. 독소 요인도. 네, 알겠습니다. 야권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고문께서 그 낙동강 벨트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또 이런 또 뭐 손학규 대표 또 저 한명숙 대표가 지금 또 이렇게 난관에 처해 있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명숙 대표가 사실은 이제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보면 이분이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 가능성을 좀 뒀던 것 같고 그런 걸 해서 이제 약간 사심이 개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좀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대 출신들 얘기도 있었고 또 친노계들을 너무 과도하게 또 기용하고 이노사라고도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 그 참패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한명숙 대표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한명숙 대표는 일단 그 후보군에서 이제 확실히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과연 누가 가장 좋아졌느냐? 정세균 후보가 일단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전 대표가 종로에서 굉장히 힘든 그 선거구에서 좀 살아남은 상징적인 또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가 차기 당권 그 구조와 관련해서 발언권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도 어찌됐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그래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제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당선됐던 그 분당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도 구도가 좀 좋아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번보다 의석수가 뭐 대여섯 석 정도 더 많았더라면 그렇죠. 굉장히 유력한 그 대권 주자로 등극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됐고 또 나머지 그 민주통합당 후보로 해서 그 부산 경남 지역에 나온 그 사람들이 의외로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당선은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흐름이고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찌됐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면 다음에 노무현 때 그랬듯이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바람이 이번에 약간 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유력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것을 이제 얼마나 이제 확산시키는가 하는 게 이제 과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그 영향력을 이제 키우느냐 하는 게 이제 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도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어찌됐건 좀 이제 많이 퍼진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안철수 원장이긴 하죠. 근데 안철수 원장은 뭐 확실히 이제 야권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야권에 완전히 몸을 싣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야권 대선 주자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좀 힘든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남겨놔야 될. 안철수 교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국민들이 모르고 그 너무 신비감이 어쨌든 이제 정치에 관여는 지금 하고 계시고 참여를 하시는데 몸은 담질 않으신단 말이죠. 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안철수 원장이 속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안철수 바람을 분리했던 가장 큰 힘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사람들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철수가 있네.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바람이 이제 불었던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거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확실하게 미래 비전을 잘 보여줬더라면 국민들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를 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지금 차악을 선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은 좀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3세력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원장은 아마 이런 그 상황을 이번 그 선거에서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야권이 승리를 하길 기대했던 것 같고요. 야권이 전체 합쳐서 과반수를 넘게 되면 새누리당이 이제 해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수대 이제 개편 과정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렇게 되면 뭐 중도 보수 하여튼 그 정통 보수해서 보수가 막 이제 분열이 되고 그 와중에서 좀 건전한 생각을 가진 건전 보수 세력들을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야권 쪽에서도 조금 그 중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좋은 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나름의 계산을 좀 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그 계산이 조금 빗나간 거죠. 그렇죠. 이제 빗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철수 원장이 정치권에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약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는 계속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래도 박근혜 위원장으로 대선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좀 동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 세력,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기대서 또 제3세력을 형성하는데 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미 FTA하고 그 제주 강연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어가긴 했는데 대선 때 다시 부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국책 사업인데. 이번 일로 해서 이번 총선으로 해서 그 문제들은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그걸 이제 반대론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새누리당이 다시 당신네들 때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역공을 하고 막 서로 이제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야권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제 이거는 결정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무효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또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그 원점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건 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선거로서 결과를 이제 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슈가 안 될 것으로 좀 봅니다. 이제 8개월 정도 대선이 남았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변수들이 참 많을 텐데 어떤 변수 또 포인트는 어디를 두고 이렇게 관전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총선 결과가요, 참 묘하게, 그러니까 152대 140, 그러니까 야권 대 새누리당의 구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도 지금 선뜻 독주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하기엔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치열하게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 내지는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제기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도 있고 또 복지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 유권자들이 이제 각 당에다 이런 걸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대해서는 그래 뭐 다 좋은 얘기인데 그 막대한 재원을 과연 어디서 조달할래 하는 거거든요. 현실성 부분을 이제 따지게 될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쪽, 보수당 쪽에는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참 반갑긴 하지만 원래 당신들이 생각하던 거하고는 당신네들 이념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근데 좌클릭해서 왔는데 정말 한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진정성 부분을 이제 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당이 열심히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논쟁도 하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정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사실은 새 국회가 이제 개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152대 142가 되다 보니까 뭐 위원장을 또 나눈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원구성에서 또 많이 여기서 상당히 힘겨루기가 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원구성이 굉장히 또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6월, 뭐 7월, 8월 정도에 예를 들어 정상화되면 곧바로 또 정기국회로 들어가게 되고 또 선거에 임박해져서 이런 걸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과연 그런 상황이 될까? 그 부분은 조금 의문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또 논란이 세지고 대립이 세지면 또 국민들이 또 혐오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정치인들 전체가 또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드릴 말씀 참 많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지난 11일 치러진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